당신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하고 S&P 500에 돈을 넣어두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전쟁이 터졌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고객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는 아직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을 믿으셔도 될까요?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시장이 왜 지금 위험한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역대급 기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숫자와 팩트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창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3개월 뒤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기름값이에요. 뉴스를 10개 보는 것보다 유가 하나를 보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가와 미국 증시는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여 왔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갑니다. 물류비, 제조비가 전부 올라가요. 그러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주유비에 생활비까지 지출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기업 실적도 빠지고 소비도 빠지고 결국 주가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꺾이면 증시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기름값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S&P 500이 고점에서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자마자 증시도 바닥을 잡고 올라왔어요. 유가의 고점이 곧 증시의 저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벌써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이 세계 원유 물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뭐냐면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 좁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골목을 이란이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배럴당 67달러 수준이었던 기름값이 지금은 90달러 중후반에서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50% 가까이 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란 경제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하르그 섬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이 섬은 이란 석유의 약 90%를 처리하는 곳인데 트럼프가 굉장히 교묘한 수를 썼어요. 석유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고 군사시설만 파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번만 더 도발하면 다음엔 석유시설도 날려버리겠다는 최후 경고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 지도자가 나와서 선언했어요. 호르무즈 봉쇄는 계속하겠다. 전쟁을 끝내는 건 우리가 결정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트럼프도 부담을 느낀 겁니다. 최근에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나라를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호위 함대를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5나라한테 함께 부담을 나눠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미국도 이 상황을 단기간에 혼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에너지 ETF인 XLE는 플러스 30%가 넘습니다. 같은 미국 주식인데 수익률 차이가 30%가 넘는 거예요. 양극화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CNN 공포 탐욕 지수가 21입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10 이하로 내려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란을 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든 이 시스템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항상 그랬어요. 위기가 오면 준비된 사람은 자산을 불리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자산을 잃습니다. 정치를 탓하는 동안
당신의 자산은 계속 녹아내립니다.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건 정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 잠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미국 고용이 아직 탄탄하니까 경제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거든요. 경제가 나빠지고 나서 한참 뒤에야 고용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미 배가 기울고 있는데 아직 물이 차오르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선행 지표를 보세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비가 서서히 위축되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용이 무너지기 전에 이 경고등들이 먼저 켜지는 건데 그 경고등이 지금 이미 켜진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미국 증시는 유가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P 500에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오르겠지 하는 전략이 올해만큼은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의 진짜 시한폭탄은 사실 전쟁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지금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사모신용 위기입니다. 사모신용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기업에 빌려주잖아요. 사모신용 펀드도 비슷한 구조인데 은행 대신 블랙록이나 블랙스톤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부유층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고 그래서 큰 손들이 대거 몰려든 시장이에요. 지금 이 시장 규모가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3월 6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사 주력 사모채권 펀드의 환매를 제한한 겁니다. 환매가 뭔지 아시죠? 내 돈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돈을 빼겠다고 몰려들었는데 블랙록이 안 된다고 막아버린 겁니다. 26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3%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블랙록은 5%까지만 돌려주겠다고 한도를 걸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다는 금융기관이 고객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록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블랙스톤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로 줄줄이 번지고 있어요. 왜 이게 터진 걸까요? 본질은 AI입니다. 챗 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사모신용 펀드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 중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았는데 AI한테 밀려 사업이 흔들리니까 돈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내 돈 빼겠다고 한꺼번에 몰려든 거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부 주택담보대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했고 언론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리먼 브라더스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TV를 켜보세요. 아직도 안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블랙록은 이미 고객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전쟁과 유가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2조 달러짜리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지켜보자. 좀 더 기다리자.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위기가 온다는 신호가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불린 사람들은 딱 3가지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금융상품 광고가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 실제로 작동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 방어입니다. 지금 당장 부채를 점검하세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면 그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세요. 시장이 폭락할 때 현금이 있는 사람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부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입니다. 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담고 있어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똑같았어요.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살아남는 자산은 항상 실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으면 다시 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신이 가진 직업적 기술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경제 위기 때 가장 먼저 잘리는 건 대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투자 수익률보다 당신의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자산 방어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 자산입니다. 이게 가장 과소평가된 자산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은 뭘 했습니까? 남들이 공포에 떨며 팔아치울 때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무너질 때 당신이 패닉에 빠진다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바닥에서 팔아버리게 됩니다. 위기를 미리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두고 내 포트폴리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심리 자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생존 전략을 갖춘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한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5년 안에 자산이 몇 배로 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10년 뒤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위기는 자산이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로 자산이 흘러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미국이 삼중 악재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에서는 조용히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과장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숫자를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4,200에서 출발해서 2월 말에 6,300을 넘겼습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2달 만에 약 50% 가까이 뛴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이 마이너스였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딴생 세상이었죠. 물론 최근에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점 대비 약 20% 정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 주요 증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기업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있지만 진짜 핵심은 제도가 바뀐 겁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첫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된 가장 큰 변화인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주식에서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전부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됐거든요. 최고 세율이 49.5%였습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큰 손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손해였던 겁니다. 대주주들도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풀지 않고 그냥 사내에 쌓아두는 게 유리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건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배당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세율도 확 낮아졌어요. 2천만 원 이하는 14%, 3억 이하는 20%, 50억 이하는 25%, 그리고 최고 세율이 30%입니다. 49.5%에서 30%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큰 손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게 된 겁니다. 대주주들도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푸는 게 유리해졌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배당을 늘리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정면으로 해소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상법 개정입니다. 작년 7월과 9월에 연달아 개정상법이 공포됐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무시하기가 법적으로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절차 개선 같은 주주 친화적 환경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경영진이 이익을 쌓아두고 주주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법이 바뀐 거니까요.
세 번째는 배당 절차 선진화입니다. 이게 좀 마이너해 보이지만 실제 수급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배당금을 얼마 줄지도 모르면서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이었거든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확정되고 나면 이미 배당 기준일은 지난 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배당금을 먼저 공시하고 그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배당 투자 수급이 연말이 아니라 연초 1월에서 3월로 옮겨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1분기에 배당 투자 기회가 집중된다고 분석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올해 한국 증시의 주도주가 배당주가 된 겁니다. 연초부터 배당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고 이게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고점 대비 20%나 빠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조정이 온 건 기업의 이익이 훼손된 게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회사들의 기초 체력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나 상법 개정 같은 제도적 변화는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계속 유효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딱 하나만 고르라면 이겁니다.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 종목 코드 16210번입니다. 이 ETF가 왜 시장에서 괴물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ETF는 2013년에 처음 분배금을 지급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분배금이 연평균 10.5%씩 성장해 왔습니다.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배당금 자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고배당이 아니라 배당이 성장하는 ETF인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도 월 분배금을 주당 78원에서 86원으로 약 10% 인상했다고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 배당만 많이 주고 원금은 깎이는 거 아니냐는 걱정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배당 ETF들이 실제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매매 차익을 분배금으로 돌리거나 심지어 원금을 깎아서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배당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원금이 녹고 있는 거잖아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고배당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ETF는 매매 차익이나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보유한 종목에서 나온 순수 주식 배당금만으로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거위가 낳은 황금알만 가져가는 거지 거위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구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배당금을 매달 지급하면서도 ETF의 순자산 가치가 상장 이후 약 7배 성장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순자산이 2조 원을 돌파했어요. 한화자산운용 역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긴 ETF가 된 겁니다. 배당도 주고 원금도 불어나고 이러니까 괴물 소리를 듣는 거죠. 종목 선별 방식도 남다릅니다. 보통 배당 ETF들은 과거에 배당을 많이 준 회사를 담습니다. 작년에 배당 많이 줬으니까 올해도 많이 주겠지 하는 논리인데 이건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랑 같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접근이 다릅니다. 향후 1년간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30개 종목을 선별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도 늘릴 수 있는 회사들이 담기는 구조라서 주가 자체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 수익률을 보면 2023년에 14%, 2024년에 26%, 그리고 작년에는 55%를 기록했습니다. 배당 ETF인데 주가 수익률까지 이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투자자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무서운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그런데 배당금이 고정돼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올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10년 뒤에는 100만 원으로 못 삽니다. 그런데 이 ETF는 배당금 자체가 매년 10%씩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률이 보통 3, 4%인 걸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수준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달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아직 젊고 자산을 모으는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복리 효과가 핵심입니다.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구조니까 매달 받는 배당금을 다시 이 ETF에 재투자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으로 ETF를 더 사고 그러면 다음 달에 배당금이 좀 더 나오고 그걸 또 재투자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거든요. 여기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적용받으려면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 담아두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미국은 유가 폭등과 2조 달러짜리 3호 신용이라는 이중 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둘, 어떤 정치인이 집권하든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셋, 생존의 1순위는 현금, 금, 기술이고 그 다음이 구조적 기회를 잡는 겁니다. 넷, 한국은 분리과세와 상법 개정이라는 역대급 제도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고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배당이 성장하면서 원금도 지켜주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입니다. 위기가 오면 자산은 반드시 이동합니다. 겁먹은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99%보다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위기가 올 때 자산을 잃는 양떼입니까? 아니면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산을 불리는 상어입니까? 그 답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